가느다란 빗줄기가 거대 도시의 밤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로 변했다. 최고급 세단의 와이퍼가 싹싹 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유리를 닦아냈지만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빗줄기만이 아니었다. K글로벌 그룹의 최연소 회장 강태민. 그의 미간에는 방금 끝난 지루하고 소모적인 이사회에서 비롯된 깊은 피로감이 새겨져 있었다. 퇴근 시간의 강남대로는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붉은 후미 등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젠장. 태민은 낮게 욕설을 뱉으며 핸들을 돌렸다. 그는 이 시간을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본래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화려한 대로의 뒤편 빌딩과 빌딩 사이에 숨겨진 좁은 골목길로 차를 밀어 넣었다. 이곳은 강남의 화려함이 차에 닿지 못하는 도시의 그림자 같은 곳이었다. 넌사인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기괴한 색을 만들어냈고 쓰레기통에서 흘러나온 악취가 빗물과 뒤섞여 코를 찔렀다. 태민은 값비싼 이탈리아산 가죽 구두가 더러워질까봐 잠시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혼돈을 경멸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계획되고 통제되어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길 구석에 쌓인 검은 비닐봉지 더미를 비췄다. 아니, 봉지 더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빗물에 흠뻑 젖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아주 작은 사람의 형상. 태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시였다. 그는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렸다. 이 도시의 불행을 모두 그가 책임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차가 그 형상을 스쳐 지나가던 찰나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것은 한 쌍의 눈동자였다. 그 눈은 두려움이나 구걸이 아니었다. 그저 텅 비어 있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그 무감정한 시선이 태민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찌끼겨 이 가는 마찰음과 함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세단이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태민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까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그를 끌어내리려는 늙은 이사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하얗게 지워졌다. 그는 지금 자신이 왜 멈췄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동정심 그는 그 단어를 혐오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차체를 두드렸다.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었다. 태민은 자신이 평소에 강태민이 아님을 느꼈다. 29세의 나이로 거대 그룹을 이끄는 그는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렸지만 그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평가가 따랐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칙 하고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물이 차 안으로 들이쳤다. 꼬마야.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 만큼 거칠고 낮았다. 아이의 시선이 아주 조금 움직여 소리가 나는 쪽을 향했다. 태민은 자신의 값비싼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약속 시간은 늦었다.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이제 20년 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넣었던 희미한 잔상이 눈앞의 아이와 겹쳐 보였다. 타라.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였다. 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수석 문을 열었다. 밥 한 끼 사주지. 이것은 선의가 아니었다.
그저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거래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아이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아주 조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은 여전히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강태민은 자신이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의 통제된 세계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망치질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이런 변수를 허용해 본 적이 없었다. 아이는 비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했지만 그 존재감은 골목을 가득 채운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신경을 압박했다. 그는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아까임, 달래 아말시움. 그는 다시 한번 시계를 보았다. 중요한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시 골목 구석의 작은 형체로 향했다. 아이는 너무 말라 있었고 입고 있는 얇은 옷은 비에 젖어 피부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저 상태로 밤을 보낸다면 내일 아침 이 아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될지도 몰랐다. 태민은 그런 끔찍한 상상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그는 원래 인정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K글로벌을 이끌기 위해 그는 수많은 것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잘라냈다. 감정은 사치였고 효율성이 유일한 미덕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왜 이러는 것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저 아이의 눈빛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이봐, 꼬마.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탈 건지 말 건지 결정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어 기제였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주 천천히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는 차를 향해 다가왔다. 아이가 차문 앞에 섰을 때 태민은 비로소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6살이나 되었을까. 깡마른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목구비는 놀라울 정도로 뚜렷했다. 그리고 그 눈,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공허한 눈동자가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혀를 찼다. 이 아이를 태우는 순간 그의 완벽하게 짜인 일과는 완전히 어그러질 터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문을 열었고 아이는 그의 차 앞에 서 있었다. 뭘 망설여, 들어와. 그는 고개를 까딱하며 조수석을 가리켰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더러운 손으로 차 문을 잡고 힘겹게 차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값비싼 가죽 시트는 금세 빗물과 흙탕물로 얼룩졌다.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이 태민의 완벽하게 조절된 차 안 공기를 흩트려 놓았다. 태민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가 더러워진 것보다 이 아이가 풍기는 묘한 절망의 냄새에 더 신경이 쓰였다. 아이는 시트에 몸을 깊게 묻는 대신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잔뜩 움츠린 채 문 쪽에 붙어 앉았다. 태민은 차를 몰아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는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이런 아이에게 걸맞은 장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곳은 최고급 한정식집이나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런 곳은 이 아이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핸들을 돌려 가장 가까운 24시간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형광등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려, 그가 짧게 말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렸다. 태미는 검은색 우산을 펼쳐 들었지만 아이에게 씌워줄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는 성큼성큼 편의점으로 걸어갔고 아이는 비를 맞으며 종종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와 함께 인스턴트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다. 메우고 싶은 거 골라. 태미는 편의점 안쪽 창가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는 그의 말을 즉각 이해하지 못한 듯 젖은 눈으로 그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태미는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말했다. 배고프다고 했잖아. 뭐든 골라. 내가 사줄 테니. 그제야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심스럽게 음식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다. 태미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화려한 과자나 아이스크림 코너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곧장 도시락 코너로 걸어간 아이는 수많은 메뉴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더니 가장 저렴하고 기본적인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음료 코너로 가서 역시 가장 작은 크기의 바나나 맛 우유 하나를 골랐다. 그것이 전부였다. 아이가 그것들을 들고 돌아오자 태미는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다. 그게 다야. 더 골라도 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깡마른 몸에 비해 너무나도 단호한 몸짓이었다. 태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산대로 걸어가 자신의 검은색 카드를 내밀었다. 점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흠뻑 젖은 아이와 최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지만 태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태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그저 턱을 괜 채 창밖의 비를 바라보는 척하며 아이를 관찰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삼각김밥의 비닐을 능숙하게 벗겨냈다. 그리고는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볼이 터질 것처럼 음식을 우겨 넣었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허겁지겁 먹는 와중에도 밥풀 하나 흘리지 않으려는 듯 아이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음식을 삼켰다. 그 모습은 처량하기보다 처절했다. 태미는 자신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가난을 몰랐고 배고픔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음식은 생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존재에게는 이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다. 아이는 김밥을 다 먹고 바나나 우유를 빨대로 쪽쪽 소리를 내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 마셨다. 식사를 마친 아이는 아까보다 아주 조금 혈색이 돌아온 얼굴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조금 풀어진 듯 보였다. 태민은 이쯤에서 이 이상한 만남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갑을 꺼냈다. 이름이 뭐지? 그가 처음으로 질문다운 질문을 던졌다. 아이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윤, 이하윤. 부모님은? 태민의 목소리는 취조에 가까웠다. 그는 이 아이의 배경을 알아야 했고 적절한 처리 방안을 찾아야 했다. 고아원이든 경찰서든.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없어요. 죽었어. 그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하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몰라요. 그냥 없어요. 그 대답은 태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모른다는 것은 없다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아이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갑에서 두꺼운 현금 다발을 꺼냈다. 5만원권 수십 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돈.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돈다발에서 몇 장을 세어 아이 앞에 내밀었다. 이걸로 당분간 필요한 걸 사.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골목에 있지 마.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그의 세계에서 이 아이를 지워버리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그는 아이가 기뻐하며 돈을 낚아챌 것이라 예상했다. 그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하윤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아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보고는 마치 뱀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뺐다.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밀려났다. 하윤은 돈을 보지 않고 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에 다시금 짙은 경계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분노 같은 것이 어렸다. 필요 없어요. 아이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백억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느껴보지 못한 당혹감이었다. 6살 배기 아이가, 그것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아이가 그의 돈을 거절했다. 뭐라고? 그가 되물었다. 필요 없어요.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편의점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마치 그가 자신을 해치기라도 할 것처럼. 그때였다. 아이가 뒷걸음질 치다 말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멈춰 섰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흠뻑 젖어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외투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태민은 아이가 대체 무슨 행동을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아이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꺼내고 있었다. 태민은 아이가 대체 무슨 행동을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웃었다. 아이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꺼내고 있었다. 꽁꽁 언작은 손이 젖은 천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마침내 아이의 소나기에 잡힌 것이 밖으로 나왔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작고 낡은 물건이었다. 아이는 그것을 소중하게 감싸쥔 채 태민에게 다가왔다. 돈은 필요 없어요. 하윤은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작은 주먹을 펴서 그 안에 든 것을 태민의 눈앞에 내밀었다. 태민의 시선이 아이의 손바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빗물에 젖어 축축했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나무 머리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닳아 있었지만 섬세하게 조각된 나비 모양을 하고 있었다. 태민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수십만 원을 내밀었다가 낡아빠진 나무 조각으로 보답 아닌 보답을 받으려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헛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지독한 부조리극처럼 느껴졌다. 하윤은 그의 조소를 읽지 못했다. 혹은 읽었지만 무시했다. 아이는 그저 맑고 진지한 눈으로 태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래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저씨는 저에게 밥을 주셨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저씨한테 드릴게요. 그것은 보답이었다.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그리고 가장 무거운 보답. 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생경한 단어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효율적인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으며 때로는 잔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손바닥에 놓인 머리핀과 그 돈다발을 거절했던 아이의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졌다.
이 아이의 자존심, 이 낡은 머리핀의 가치, 그리고 자신이 베푼 5,000원짜리 식사의 의미, 모든 것이 뒤엉켰다.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해야 했다. 이까짓 나무 조각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거절의 말을 찾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해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그 작은 머리핀에 담고 있는 듯했다. 필요 없어. 그냥 가져. 태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이런 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필요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아이의 표정이 순간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절당한 아이의 실망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정당한 존재의 깊은 슬픔이었다. 태미는 자신이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아이와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조리한 거래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어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놓인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그는 이 축축하고 더러운 나무 조각을 얼른 주머니에 쳐넣고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머리핀에 닿는 순간이었다. 차갑고 젖은 나무의 감촉이 그의 피부에 전해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전류 같은 것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어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신음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편의점의 백색 소음, 창밖의 빗소리, 모든 것이 멀리 사라졌다. 그의 시야는 오직 그가 들고 있는 이 작은 나무 머리핀에 고정되었다. 낡고 다른 나무 표면, 그 위에 새겨진 서투른 나비 문양, 그것은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할 정도로 익숙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먼지 쌓인 기억의 복도 끝에서 잊고 지냈던,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면했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햇살이 가득했던 오래된 정원,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피냄새. 그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왜 이게?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머리핀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나비, 조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직접 만들었던,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건 20년 전 일이었다. 20년 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태미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K글로벌의 회장. 강태민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9살 소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하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듯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태민은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머리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나무의 거친 표면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 감촉, 이 무게, 이 형태, 이것은 단순한 나무 머리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과거였고 그의 죄책감이었으며 그가 묻어버린 모든 것이었다. 그가 하윤을 향해 목이 메인 소리를 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는 이미 답을 들었다. 할머니가 주셨다고.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 끔찍한 기억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이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 나비의 한쪽 날개에 난 작은 흠집,
그것은 그가 조각칼을 잘못 놀려 생겼던 자국이었다. 태민의 손이 낡은 머리핀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29년 동안 그가 쌓아 올린 이성과 통제력의 성벽이 이 작고 하찮은 나무 조각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귓가에서는 윙 하는 이명이 울렸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이 나비 머리핀만이 존재했다. 기억은 언제나 냄새와 함께 돌아온다. 그의 코끝에 20년 전 그날의 햇볕에 잘 마른 나무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스쳤다. 9살의 태민. 그는 지금의 K글로벌 회장. 강태민과는 전혀 다른 아이였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 구석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조각칼로 정원의 벚나무 아래서 주운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5살 배기 여동생 지은이가 있었다. 지은이는 노란 나비를 따라 정원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오빠 나비 나비. 그 소리를 들으며 태민은 자신이 잡을 수 없는 나비 대신 영원히 지은이 곁에 머물 수 있는 나비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조각칼을 움직였다. 그러다 칼이 삑 하고 미끄러졌다. 나비의 왼쪽 날개 끝에 작은 흠집이 파였다. 9살 태민은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작품에 실망해 그것을 버리려 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그것을 보고 달려와 외쳤다. 아니야, 이게 더 예뻐, 특별하잖아. 태민은 그 흠집을 메우는 대신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지은이가 특별하다고 말해준 세상에 하나뿐인 흠집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빗줄기가 지금처럼 거세게 쏟아지던 날이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주최하는 지루한 사교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방에 머물라는 엄명이 내려졌다. 태민은 완성된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고 파티가 끝나면 지은이에게 몰래 건네줄 생각에 두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답답하다며 방을 뛰쳐나갔다. 그 다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정원을 덮은 끔찍한 침묵. 태민이 달려나갔을 때 그는 빗물에 젖어 쓰러진 지은이를 보았다. 노란 원피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차가운 나무 머리핀이 주인을 잃은 채 남아 있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지은이는 병원에서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혹은 그렇게 알려졌다. 태민의 어머니는 지은이의 모든 흔적을 집안에서 지워버렸다.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덮어버리는 방식이었다. 태민은 그 머리핀을 지은이에게 전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머리핀은 지은이의 유품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특별한 흠집이 있는 머리핀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똑같은 흠집을 가진 나비 머리핀이 2개 존재할 리 없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 하윤이라는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태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하윤의 마른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조절할 수 없었다. 다시 물을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격정이 들끓고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누가 줬지? 할머니, 그 할머니가 누구야? 하윤은 태민의 돌변한 태도에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밥을 사주던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이글거렸고 자신을 금방이라도 부술 것처럼 노려보고 있었다.
하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태민의 손에서 머리핀을 빼앗아 다시 도망치고 싶었다. 말해, 어서. 태민의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렸다. 아르바이트생이 놀라 이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태민은 상관없었다. 그는 지금 20년 동안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 앞에 서 있었다. 하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단어들을 엮어냈다. 엄마. 하윤이 흐느꼈다. 태민은 엄마라는 단어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까는 할머니라고 하지 않았나. 엄마, 거예요. 태민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지은이가 엄마 그럴 리가. 지은이는 5살에 죽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하윤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엄마 유품이라고 주셨어요. 아이의 말이 뒤죽박죽이었다. 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하윤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아빠가 주신 거래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 거래요.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빠가 주신 거라고 이 머리핀은 분명히 자신이 강태민이 만든 것이었다. 자신의 여동생 지은이를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엄마가 아빠에게서 받았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거짓이거나 혹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가 아빠에게서 받았다. 하윤의 말은 짧았지만 태민의 20년 세월을 통째로 뒤흔드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빠라고 이 머리핀은 분명히 자신이 9살의 강태민이 만든 것이었다. 자신의 여동생 지은이를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엄마가 아빠에게서 받았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거짓이거나 혹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태민의 시선이 하윤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이 작은 아이, 깡마른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 눈동자. 그는 이 아이의 얼굴에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그가 기억하는 5살 지은이의 모습 혹은 아버지의 흔적이라도. 하지만 하윤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공포에 질린 6살 아이의 모습일 뿐이었다. 태민은 자신이 아이를 너무 거칠게 다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윤의 어깨를 잡았던 손에서 힘을 풀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다. 지은이는 죽었다. 20년 전 그날, 빗속에서.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이 머리핀은 어떻게 된 것인가? 지은이가 죽은 뒤 어머니는 지은이의 모든 물건을 태워버리라고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빼돌렸다는 말인가?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 엄마는 심지어 이걸 아빠에게서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고. 태민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고 하나같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편의점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기 전에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취해야 했다. 그는 K글로벌의 회장이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따라와. 그는 하윤에게 다시 차갑게 명령했다. 아이는 그의 손에 들린 머리핀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순순히 그를 따랐다. 태민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져 있었다. 그는 아이를 조수석에 다시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다. 차 안에 밀폐된 공간이 그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김비서,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김비서. 태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가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해. 모든 일정 취소해. K글로벌의 모든 보안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당장 알아내.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소에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을 찾으실까요, 회장님? 태민은 조수석에 앉아 자신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는 하윤을 흘깃보았다. 이하윤 6살, 그리고 방금 죽었다는 이 아이의 엄마. 그는 하윤에게 휴대폰을 돌려대며 물었다. 내 엄마 이름이 뭐야?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수진이요. 박수진. 태민은 그 이름을 수화기 너머로 내뱉었다. 박수진이라는 여자와 이하윤이라는 아이. 두 사람의 모든 기록을 찾아내. 출생, 사망, 병원 기록, 가족관계. 특히 박수진이라는 여자가 20년 전에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와 관련이 있었는지 전부 다. 김비서는 태민의 이례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30분, 아니 15분 안에 1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민은 휴대폰을 대시보드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문제의 나비 머리핀을 올려놓았다. 빗물에 젖었던 나무가 차 안의 히터바람에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태민은 핸들을 잡았지만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그 머리핀을 바라보았다. 지은이, 강지은. 그가 마지막으로 불러본 것이 언제였던가. 20년 전, 그가 9살이던 해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지은이는 5살이었다. 만약 지은이가 그때 죽지 않았다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불가능한 상상이었다. 그는 의사의 사망 선고를 기억했고 차가웠던 동생의 이마를 기억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이 머리핀은 사실이었다. 그의 기억만큼이나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섬광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윤은 이 머리핀을 엄마가 아빠에게서 받았다고 했다. 만약 그 아빠가 자신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이 여동생을 위해 만든 이 머리핀을 어떤 이유에선지 박수진이라는 여자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끔찍한 상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조각이 들어맞는 유일한 가설이기도 했다. 태민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자비로운 기업가였지만 그 이면에는 얼음 같은 냉정함과 뒤틀린 욕망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박수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인가? 아버지의 숨겨진 여자. 그래서 지은이의 유품인 이 머리핀을 주었다 하지만 왜 태민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에 도달했다. 하윤의 나이는 6살. 지은이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 25살. 25살의 여자가 6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했다. 쎄얼마. 태민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지금껏 애써 외면했던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 하윤의 엄마 박수진이라는 여자가 20년 전 사라졌던, 죽었다고 알려졌던 자신의 여동생. 강지은이라면 박수진이 강지은이다. 그 가설은 너무나도 끔찍했지만 동시에
태민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싶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것만이 20년 전의 비극과 지금 눈앞의 현실을 연결하는 유일한 논리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 하윤을 바라보았다. 6살 아이의 깡마른 뺨,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깊은 눈동자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20년 전 잃어버린 5살 동생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하윤은 그저 하윤일 뿐, 그의 기억 속 지은이가 아니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젖은 아스팔트 위를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태민은 대시보드 위에 놓인 나비 머리핀을 노려보았다. 저것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다. 저것이 진실을 말해줄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K글로벌의 주가 그래프보다 더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대시보드 위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비서, 태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이 꺼지기도 전에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해.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회장의 위험이 아니라 겁에 질린 오빠의 초조함이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회장님, 1차 브리핑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언제나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그 차가운 이성이 지금 태민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요청하신 대로 이하윤 양과 모친 박수진 씨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하윤, 6세, 모친은 박수진, 일주일 전,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신부전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태민은 눈을 감았다. 아이가 말한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었다. 박수진, 그 여자가,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김비서가 결정적인 정보를 보고했다. 박수진 씨의 주민등록상 나이 35세입니다. 태민은 숨을 멈췄다. 35세, 35. 그의 머릿속이 쇠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35세라고 그의 여동생 강지은. 만약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25살이어야 했다. 35세가 아니라 25세. 10년이라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시간의 격차가 그의 가설을 산산조각 냈다. 박수진은 강지은이 아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할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아니 원점보다 더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박수진이 지은이가 아니라면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왜, 어떻게 20년 전 지은이의 머리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옆자리에 하윤을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윤은 이제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우연히 만난 불쌍한 아이일 뿐이었다. 태민은 이 아이를 적당한 보육시설에 맡기고 거에게 기부금을 내고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회장 강태민이 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처사였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대시보드 위에 머리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 사실이, 이 단단한 나무의 감촉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비웃고 있었다. 그게 다야.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35살짜리 여자가 20년 전 내 동생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찾아내. 그게 핵심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비서가 망설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회장님, 평소와 다른
낮게 가라앉은 김비서의 목소리가 태민의 신경을 다시 곤두서게 만들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기묘한 점입니다. 태민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박수진 씨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20년 전 의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다. 그녀는 20년 전, 그러니까 15살 때 서울 K글로벌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K글로벌 병원. 그 이름이 태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곳은 지은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었다. 태민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번 날짜가 언제지?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김 비서의 대답은 잠시의 지체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확인한 터였다. 20년 전 10월 14일입니다. 태민은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날이 그저 지은이가 사고를 당한 날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다음 말은 방금 전에 35세라는 정보가 준 충격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회장님, 그날은 김 비서가 숨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다. 강지은 아가씨가 교통사고로 K글로벌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바로 그날입니다. 강지은 아가씨가 실려온 바로 그날입니다. 김 비서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사실,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태민의 과거를 강제로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35세의 박수진과 5세의 강지은. 10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20년 전 같은 날,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는 이 기묘한 인연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태민의 가슴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옆자리에 하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의 험악한 표정과 격앙된 목소리에 완전히 질려 참은 손잡이를 쥔 채 금방이라도 도망칠 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태민에게는 이 아이를 달랠 여유가 없었다. 김비서, K글로벌 병원, 그날 응급실 기록, 그리고 당시 근무자 명단. 지금 당장 확인해.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간다. 회장님,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기록이 찾아내. 태민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의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거친 포효를 내며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태민은 하윤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위험할 정도로 차를 몰아붙였다. K글로벌 병원. 아버지가 세운,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소유인 그 거대한 성체. 그곳은 그에게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지은이를 잃은 비극의 무대이기도 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오빠로서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병원은 여전히 거대하고 차가운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그는 정문이 아닌 오래된 기록 보관실과 연결된 후문 주차장으로 차를 밀어 넣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김 비서가 보낸 병원 행정팀 직원이 이미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윤은 차에 혼자 두라는 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태민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따라 내렸다. 아이는 이 낯선 곳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듯했다. 태민은 아이의 손을 뿌리칠 시간이 없어 결국 그 작은 손을 잡은 채 병원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20년 전 근무자 찾았나? 태민의 목소리는 젖은 복도를 울렸다. 행정팀 직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넘겼다. 네, 회장님. 당시 응급실 수간호사였던 분이 기적적으로 아직 본원에 근무 중입니다. 오수연 수간호사.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당장 연결해. 그들은 병원 지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기록보관실 옆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잠시 후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중년의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가 바로 오수연 수간호사였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회장의 호출에 긴장한 듯 보였지만 오랜 세월 현장을 지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회장님, 무슨 일로? 태민은 의례적인 인사는 모두 생략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문제의 나비 머리핀을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20년 전 10월 14일 비 오는 날이었지. 태민이 낮게 말했다. 오 간호사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그녀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응급실에 2명의 여자아이가 실려왔을 텐데 오 간호사는 태민의 얼굴과 그가 데려온 꾀죄죄한 아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낡은 머리핀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기억하고 말고 그런 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정말 끔찍한 날이었죠. 비가 오늘처럼 아주 많이 왔어요. 그녀는 20년 전에 그날로 돌아간 듯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주 큰 사고였죠. 2 아이가 거의 동시에 실려왔어요. 한 아이는 아주 부잣집 딸이었죠. 오 간호사는 태민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다. 당시 회장님,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 내외분이 병원이 떠나가라 울부짖으셨죠. 5살이었나. 강지은 아가씨.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도 있었어요. 오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 아이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흙탕물에 다 찢어져서. 박수진. 태민이 말했다. 오 간호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름을 아시는군요. 맞아요. 박수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2 아이 모두 상태가 심각했나요? 태민이 물었다. 심각했죠. 특히 머리. 2 아이 모두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부잣집 아이 살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울부짖는 소리, 의사들 고함 소리,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 간호사는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친다는 듯 눈을 감았다 떴다. 태민은 침을 삼켰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 내 동생 지은이는. 그는 이 질문을 하는데 20년이 걸렸다. 오 간호사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동정심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강지은 아가씨는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선대 회장님 내외분이 보시는 앞에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족들은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그날 밤 바로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장례 절차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조용히 치르신다고. 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가 알던 사실, 그가 믿어왔던 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지은이는 죽었다. 그렇다면 이 머리핀은 대체. 그는 실망감에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 간호사가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 한마디가 태민의 발을 그 자리에 못 박았다. 참 이상한 일이었죠. 부잣집 아이는 그렇게 가버렸는데 아무도 없던 그 가난한 아이 박수진 양은 기적처럼 살아났거든요. 태민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살아났다고? 네, 살아났어요. 수술도 잘 끝났고요. 하지만 오 간호사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 오래된 비밀을 그룹의 회장 앞에서 꺼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아이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이름조차도요. 완전한 기억 상실이었죠. 완전한 기억 상실이었죠. 오수연 수간호사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15살의 소녀가 모든 과거를 잃어버린 채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태민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아니, 제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끔찍한 모양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20년 전 그날의 응급실을 상상했다. 폭우, 비명, 피, 2명의 아이가 실려왔다. 한 명은 K글로벌 그룹의 후계자인 자신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5살 강지은. 다른 한 명은 아무도 없이 찢어진 교복 차림으로 실려온 15살 박수진.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전쟁을 치렀을 것이다. 그 혼돈 속에서 태민은 테이블 위에 나비 머리핀을 바라보았다. 그가 9살 때 만들었던, 지은이에게 주려 했던 그 머리핀. 어쩌면 그날 지은이의 주머니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사고의 충격으로 옷 어딘가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을지도. 응급처치 과정에서 아이들의 젖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고 벗겨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그 작은 나무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와 비스물, 오물로 뒤범벅이 된 응급실 바닥. 그 위를 수많은 발들이 오갔을 것이다. 그 머리핀은 주인을 잃고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정말 기막힌 우연으로 다른 침대에 누워있던 소녀 박수진의 물건 더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을 것이다. 혹은 수술을 마친 박수진의 손에 누군가의 실수로 쥐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박수진은 깨어났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15년의 세월이 하얗게 지워진 텅 빈 머릿속.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손에 남아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특별한 흠집이 있는 나비 머리핀이었을 것이다.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 그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정체성이자 존재의 유일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태민은 하윤의 말을 떠올렸다. 엄마가, 아빠가 주신 거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억을 잃은 소녀는 그 머리핀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입혔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해준 아빠가 남긴 선물이라고. 그 상상 속의 아빠가, 그녀가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을 테니까. 박수진은 평생을 강태민이 만든 그 머리핀을 자신의 아빠가 준 선물이라 믿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태민은 눈을 감았다. 지독한 허무함과 함께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끔찍한 가설. 박수진이 강지은이다라는 그 신라 같던 희망은 이제 완벽하게 부서졌다. 지은이는 죽었다. 20년 전, 바로 이 병원에서 35세의 박수진은 그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에 휩쓸린 완전히 타인이었다. 이 머리핀은 죽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적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비극 지은이의 죽음에서 다른 비극 박수진의 기억상실으로 옮겨간 슬픔의 유물일 뿐이었다. 태민은 심장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이 머리핀의 진실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20년 전 잃어버린 지은이를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의 시선이 옆으로 향했다. 하윤. 아이는 이 복잡하고 무거운 어른들의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불안과 피로에 지쳐 태민의 비싼 코트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있었다. 태민의 눈에 하윤은 이제 그저 박수진의 딸일 뿐이었다. 자신의 여동생 지은이와는, 그리고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한 타인.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이 아이를 김 비서에게 인계하면 된다. K글로벌 재단을 통해 가장 좋은 보육시설을 알아보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면 그만이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이 기묘했던 하룻밤의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된다. 그것이 K글로벌 회장 강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처리 방식이었다. 그는 하윤의 손에서 자신의 코트 자락을 빼내려 했다. 이제 그만 이 아이를 보내고 자신의 일상으로 통제된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아이의 작은 손은 그 마른 몸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있는지 그의 옷을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태민이 움직이려 하자 하윤은 겁에 질려 더 세게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아저씨, 아이가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가지 마요. 무서워요.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먼지 자국, 그리고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절박한 눈빛. 박수진, 평생을 가짜 기억에 의지해 살아야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혈육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태민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서는 안 되었다. 논리적으로 이 아이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왜인지 모르게 이 작은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운명, 인연. 그는 그 단어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 그와 이 아이 사이에는 지은이의 머리핀을 매개로 한 기묘하고도 질긴 운명의 실이 얽혀 있음을 느꼈다. 20년 전 지은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 실이 박수진의 고단한 삶을 거쳐 이제 이 아이 하윤에게로 이어져 있었다.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윤의 작은 손이 그의 값비싼 코트 자락을 마치 난파선의 생존자가 부서진 판자 조각을 붙잡듯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가지 마요.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9살 소년의 죄책감을 건드렸다. 그는 지은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빗속에서 동생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아이가 그의 앞에서 무섭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오수연 수간호사를 바라보았다. 오늘 대화는 없었던 걸로 그의 목소리는 다시 K글로벌 회장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목소리. 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그룹의 회장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묻어두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다. 텅 빈 공간에 태민과 하윤, 그리고 20년 묵은 비밀의 무게만이 남았다. 태민은 하윤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그 작은 손을 잡고 아이를 일으켰다. 따라와. 그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 최상층, 그를 위해 언제나 비워두는 VIP 병실 겸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성역이었다. 방금 처리된 문이 휘익 소리를 내며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하윤은 이 낯설고 거대한 공간에 압도당한 듯 태민의 등 뒤에 숨었다. 저기 앉아. 태민은 방 한가운데에 거대한 소파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창가로 걸어가 흠뻑 젖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끝내야 했다. 그의 소나귀에는 여전히 그 낡은 나비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이 물건을 치워버려야 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넣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은 끔찍한 우연의 장난이었을 뿐이다. 지은이는 죽었고 박수진은 기억을 잃었으며 하윤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머리핀을 마지막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려는 듯이. 그의 시선은 20년 전 자신의 서툰 칼질이 남긴 그 특별한 흠집에 머물렀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그 흠집을 천천히 문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손가락 끝이 흠집 바로 아래 나무의 결을 따라 이어진 아주 미세한 틈을 감지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20년 동안 이 머리핀을 간직했던 박수진조차 알아채지 못했을 그런 틈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달랐다. 이것은 그가 만든 것이었다. 그는 이 틈을 기억해냈다. 9살 소년의 서툰 비밀. 그는 나비의 날개 두 쪽을 분리했다가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밀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그 안에 자신만의 보물, 아마도 동생에게 줄 사탕이었을을 숨길 생각이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손톱 끝으로 그 미세한 틈을 비틀었다. 끼익 하는 마찰음과 함께 빗물과 세월의 틈이 벌어졌던 나비의 날개가 분리되었다. 그리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태민은 허탈한 실소를 터뜨렸다. 그래, 텅 비어 있는 것이 당연했다. 20년간의 세월 동안 무엇이 남아있기를 바랐단 말인가. 그는 분리된 머리핀 조각을 다시 합치려 했다. 이 지독한 희망 고문을 끝내기 위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마치 어둠 속에서 불현듯 나타난 유령처럼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것은 그가 머리핀을 만들었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이가 사고를 당한 직후의 기억이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세상을 떠난 병실복도 9살의 태민은 울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주지 못한 머리핀을 꺼내어 자신의 손이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내가 이걸 주려고 방에서 나오라고 해서. 그때 그의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손을 강제로 펴게 하고 그 머리핀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태민이 평생 잊지 못할 그 눈빛으로, 혐오와 경멸이 뒤섞인 그 눈빛으로 머리핀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이깟 것 때문에 내 아비의 죄가 내 동생의 목숨을 가져갔어. 9살 태민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어머니가 무서웠다. 어머니는 그 머리핀을 보며 치를 떨었다. 이걸 만든 게 너라고. 아니, 이건 네 아비가 저지른 짓의 증거야. 네가 아니라 네 아비가 만든 거야.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지은이 주려고. 태민이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닥치거라. 지은이는 내 동생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 아이는 네 아비가 밖에서 데려온 더러운 씨앗이었을 뿐이야.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다. 29살의 태민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랬다. 그날 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렸던 것이다. 그 머리핀. 태민은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 기억조차 혹시 거짓이었을까? 아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태민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지은이가 내 동생이 아니었다고 아버지의 숨겨진 딸,
그렇다면 이 머리핀은 태민이 만들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아버지의 죄와 동일시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은이의 존재 자체가 남편의 배신이라는 것을. 그의 시선이 소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모든 폭풍을 알지 못한 채 피로에 지쳐 잠든 하윤이 있었다. 태민은 이제 이 아이를 타인으로 볼 수 없었다. 지은이가 아버지의 딸이었다면 이 아이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김비서에게 전화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가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휴대폰이 먼저 울렸다. 김비서였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극도로 흥분하고 동시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감히 회장님의 허락 없이 일을 하나 처리했습니다. 무슨 하윤 양의 머리카락, 아까 병원에서 회장님 코트에 붙어있던 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김비서가 숨을 삼켰다. 컬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선대 회장님의 DNA와 그리고 회장님의 DNA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태민은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태민은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20년간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수조 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잃지 않았던 평정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김비서라는 세 글자가 그의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세계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올렸다. 말해.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언제나처럼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격한 동요가 실려 있었다. 회장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K글로벌의 그 어떤 보안 등급보다도 높은 극비 사항입니다. 태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수억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저 거대한 무덤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김비서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확보한 이하윤 양의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선대 회장님의 DNA와 대조했습니다. 태민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제발 그 어떤 결과이든 이 지옥 같은 혼란을 끝내다오. 결과는 김비서가 잠시 멈췄다. 그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부녀 관계가 99.99% 일치합니다. 휴대폰이 태민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그는 간신히 기기를 붙잡았지만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그는 창틀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부녀 관계.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이 6살짜리 아이, 하윤이의 아버지라고. 그렇다면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억지로 굴렸다. 그렇다면 하윤이의 엄마, 박수진은 20년 전 15살의 나이로 기억을 잃었던 그 소녀는 아버지의,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끔찍한 상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하윤 양은 회장님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복 여동생. 그 단어는 천둥소리처럼 태민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멍하니 고개를 돌려 소파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비밀과 상처와 배신을 모른 채 그저 피곤에 지쳐 잠든 작은 아이가 있었다. 그의 여동생. 태민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는 이미 지은이라는 밖에서 낳아온 딸을 하나 두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그 사실을 저주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또다시, 그것도 15살짜리, 기억을 잃고 병원에 홀로 남겨진 그 가여운 소녀, 박수진을 태민은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웠다. 아버지는 20년 전 그날 자신의 첫 번째 숨겨진 딸 지은, 이 죽어가는 그 병원에서 자신의 두 번째 숨겨진 인연 박수진을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박수진이 기억을 잃고 의지할 곳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박수진에게 어쩌면 죄책감의 표시로 혹은 뒤틀린 애정의 증표로 죽은 지은이의 유품인 그 나비 머리핀을 건넸을 것이다. 그래서 하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박수진은 평생 그 머리핀을 아빠가 준 선물이라고 믿고 살았을 것이다. 그 아빠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이자 하윤의 친아버지이며 지은이의 친아버지였던 강 회장이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그 그림은 태민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그의 어머니.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 지은이의 존재만으로도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던 그녀가 남편의 두 번째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물인 하윤의 존재까지 알았다면 태민은 더 이상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29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이 지독한 핏줄의 굴레에 갇힌 한 명의 남자가 되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박수진 씨, 장례, K글로벌 의료원 최고 예우로 진행해. 조용히. 그리고 이하윤, 내 동생이다. 오늘부로 강태민 회장의 유일한 가족으로 법적 절차 진행해. 필요한 건 뭐든 해. 내일 아침까지 내 서재에 완벽한 신분과 배경 서류를 준비해둬. 그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김비서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태민은 소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잠든 하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20년 전 지은이의 모습도, 냉혹했던 아버지의 모습도 아닌 그저 상처 입고 지친 한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수천만 원의 원을 호가하는 캐시미어 코트를 벗었다. 그는 그 코트를, 자신의 차가운 세계의 상징과도 같은 그 코트를 아이의 작은 몸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아이는 따뜻한 온기에 무의식 중에 몸을 뒤척이며 코트 자락을 꽉 붙잡았다. 20년 전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지은이의 손길처럼 그는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겨주었다. 태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나비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죄책감의 상징이나 비극의 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독한 운명, 인유엔의 증표였다. 강태민, 강지은, 박수진, 그리고 이하윤, 그의 아버지가 흩뿌려 놓은 비극의 씨앗들이 20년의 세월을 돌아 이 낡은 머리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빈민가의 소녀에게 5,000원짜리 저녁 한 끼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에게 가족이라는, 그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절대 살 수 없었던 유일한 것을 돌려주었다. 그는 소녀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충격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리는 고통스럽지만 따뜻한 충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K글로벌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오늘 밤 하나의 오빠가 되었다.